수요일에 만나는 보약 같은 뉴스 허준 보감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후남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박준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이 가져온 아이템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요새 좀 사람들 많이 즐겁게 하는 소식이죠. 네. 동계올림픽 네. 메달 관련 소식과 앞으로 네. 남은 경기에 대한 얘기들 좀 준비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는 좀 전하기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기자들이 요즘 주식 선행 매매에 가담해서 깜짝 조사를 놀랐어요.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박 기자님은요? 예, 저는 일단 이제 비트코인 62만 개가 오지급된 빗썸 사태에 대해서 가지고 아, 왔고요. 저한테 보내주시지 참 나이가 왜 저한테는 오지급이 안 될까요? 네, 저한테도요. 네. 그 다음에는 BTS 강화문 공연이 다음 달 열립니다.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주제가 궁금하신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요 기자님들께 더 깊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기자님이 가져온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소식이 좀 들려오는데 네. 이게 지금 밀라노 코르티나 탐페초 동계올림픽이죠. 네. 지금 메달 소식이 스노보드 종목에서 지금 거의 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런데 스노보드 메달 좀 낯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메달은 맏형이 그 대표팀의 맏형이 이끌고 그리고 네. 막내가 또 뒷받침하는 그런 훈훈한 모습이어서 더 화제를 그래요? 낳고 있고요. 네. 지금 메달 소식은 이제 그 대표팀의 1989년생 네. 김상겸 선수. 네. 89년생이면은 37살이거든요. 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막내 2008년생 유승훈 선수 18살 네. 이렇게 메달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 네. 김상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 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거의 금메달을 딸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금메달을 딴 선수랑 네. 0.19초 이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는 앞서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이 된 거였고 네. 그리고 유승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승에서 이제 3위를 기록해서 동메달을 따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데 네. 여자 선수로는 최초 메달을 딴 그런 사례입니다. 네. 두 선수 이른바 짠내 나는 무명 시절을 견뎠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상경 선수는 경기 직후 아내와의 영상 통화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그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장면인데 네. 이제 김상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분하고 엮여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네. 아내분하고 2017년에 네. 처음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직후에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그 탈락 16강에서 탈락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 또 베이징 올림픽을 나갔는데 거기서 네. 또 또 예선 탈락을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제 아내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당시엔 연애 중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서로 위로를 주고 받으면서 네.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실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했고 근데 그다음에 또 세계 선수권에서도 이제 또 4위로 안타깝게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네 번째 도전 만에 네. 은메달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네, 대단하네요. 유승훈 선수도 나이는 어리지만 우여곡절이 좀 많았잖아요. 네, 이거 유승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데 네. 지금 굉장히 원래 유망주로 꼽혔던 그런 선수거든요. 근데 최근에 부상을 좀 겪으면서 부상을 무려 2차례나 겪으면서 이게 선수 생활이 계속 가능한지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였는데 네. 그래도 그 부상을 잘 극복하고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계속 타면서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와서 이번에 동메달까지 거머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인터뷰를 보니까 다음에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무명을 딛고 땀의 결과물로 올림픽에서 증명을 했는데 그분의 땀과 의지와 뭐 노력, 눈물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포상금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돈 중요하죠. 예, 네, 메달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돈도 네. 중요한데 지금 포상금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스키 스노보드 협회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포상금이 지금 현재 은메달을 딴 김상경 선수에게는 2억 원, 오. 그리고 동메달을 딴 유승훈 선수에게는 1억 원 네.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부터 이 금메달은 3억 원, 은메달 2억 원, 동메달 1억 원 이렇게 포상금이 책정돼 있는데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올림픽에서 이제 포상금을 받아가게 된 그런 사례고요. 네. 지금 뭐 그 김상경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2억 원 포상금 받으면 어떻게 쓸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 사용할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럼 아내 선물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그냥 말없이 은메달을 이렇게 걸어주면서 은메달이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아내에게 뭐 선물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혼자 근데 포상금 2억 원은 이제 아직 사용처를 정하지 못했고 네. 네, 아내 선물은 은메달로 대신하는 뭐 약간 그런 모습이었어요. 요즘 은값이 좀 많이 높아져서 그렇긴 괜찮을 하죠. 수도 있고 예. 포상금도 혹시 세금을 떼나요? 포상금 2억 세금- 원이면 2억 원 다 받아요? 아니면 세금을 좀 20-30% 떼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떼는 걸로 알고 떼요? 있는데요. 예. 그러면 다른 분 얘기할 때 그건 네.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예, 예. 원래 시작 전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의 차준환과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최가온 선수였잖아요. 오늘 네. 두 선수 모두 경기 있죠? 네, 차준환 선수는 이미 오늘 경기를 했습니다. 기대해도 돼요? 네, 차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사실 지난번에 그 팀 이벤트 그 단체전 경기에 나섰을 때 네. 트리플 악셀 점프에서 실수를 하면서 0점 처리가 돼서 네. 8위에 그치는 10명 중에 8위에 그치는 그런 아쉬운 성적을 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경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차준환 선수가 경기를 했고 이제 트리플 악셀에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은 보였지만 네. 92.72점을 얻으면서 오. 무난한 경기를 펼쳤고 네. 이렇게 6위로 24명이 겨루는 프레스케이팅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14일에 이제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노보드 이제 하프 파이프에서 이제 그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인데 네. 11일 오후 6시 30분에 이제 경기가 예정돼 있고요. 이 하프 파이프가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겠지만 하프 파이프 이런 그대로 이제 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모양 이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하는 그 묘기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스노보드 종목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최가훈 선수가 그 미국의 원래 이 하프파이프 종목에서는 그 미국 교포인데 클로이 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클로이 킴이라는 선수가 뭐 평창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을 2연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3연패를 노리고 있는데 이거를 최가훈 선수가 저지할 수도 있다. 오. 라는 이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응원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전통적인 메달바 쇼트트랙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좀 아쉬운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쇼트트랙 혼성계주 2000m 이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국이 예선에서 예선을 1위로 중준 결승에서 1위로 통과를 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선수가 앞을 달리고 있다가 넘어졌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제 제치고 나가면서 이제 1위를 했던 겁니다. 준준 결승에서는. 근데 이제 준결승에서는 또 미국과의 어떤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미국 선수가 이번엔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우리 선수가 거기에 같이 걸려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아이고 구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페널티에 따른 어드밴스 획득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하면서 절차를 밟았는데 이게 판정은 결국 바뀌지 않고 네. 우리나라는 그대로 혼성 계주 2000m에서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그 베이징 대회에서도 준중결승에서 탈락을 했던 그 종목인데 이번에 똑같이 고배를 마시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낳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개인전 아주 쇼트트랙 경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자 500m 결승 그 경기에서는 지금 여자 선수 3명 전원이 준중결승에 진출한 상태고 그리고 남자 1000m에서도 그 선수 3명 전원이 지금 예선을 통과해서 준중결승에 진출한 상황이니 메달은 앞으로도 계속 한번 쭉 기대하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길리 선수가 좀 팔에 많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데 좀 예전만큼 올림픽 중계를 많이 안 본다라는 그러한 좀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이거 왜 그럴까요? 글쎄요, 예전만큼 예전에는 뭐 올림픽이 국위선양한다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네. 뭐 굉장히 웅장한 마음을 네. 갖고 이렇게 많이 봤는데 네. 사실 이제는 조금 더 올림픽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는 게 이제는 또 스포츠를 정말로 진정으로 즐기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보고 또 뭐 예전처럼 또 TV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시청률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많은 다른 매체로 바이럴이 되면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또 인기는 또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계권 문제는 뭐 영향이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중계권 문제. 네. JTBC에서만 뭐 독점 중계하고 예. 지상파에서는 안 하고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중계권 문제에 대해서 항상 뭐 말이 많기는 한데 뭐 네. 요새는 꼭 뭐 중계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매체로 사람들이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측면에서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다라고 허 기자님한테 혼났습니다. 박준규 기자님이 가져온 첫 번째 뉴스도 살펴볼게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사건 개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국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직원의 실수로 이제 일부 고객들에게 잘못 지급되는 이제 사고가 있었고요. 네. 6일 있었던 일이고
그 빗썸이 자체적인 뭐 랜덤박스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는 고객한테는 1인당 2,000원에서 많으면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하고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그 당첨금을 지급하는 날 그 시간에 직원의 실수로 원으로 입력해야 될 단위를 BTC, 비트코인이라는 단위로 입력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네. 이제 이 당첨금을 받은 대상자가 249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62만 원을 나눠서 줘야 됐었는데 62만 비트코인이 지급되었고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날 시세가 그 시간대 하나당 9,8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440억 상당의 코인이 1인당 잘못 지급됐고 난리가 났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빗썸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 62만 개를 갖고 있어요? 아니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줘요? 그게 이제 이번 논란이 되는 유령 코인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유령 코인이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지고 있지 않은 코인을 장부상으로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62만 개는 지금 빗썸이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4만 6천 개보다 무려 13배 이상 많은 많잖아요. 액수. 그래서 이건 금감원에서 네.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이미 지금 검사를 시작을 했고요.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걸 받은 사람이 다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급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빗썸은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유령 코인이에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가상자산이 좀 안정성 면에서 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지갑에 비트코인이 막 들어왔어요. 너무 흥분될 것 같아. 현금화해도 괜찮아요? 현금화를 이미 한 고객들이 나왔었고요. 네. 현금화를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유령 코인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냥 일단- 가질 수 있어요? 네. 가졌지만 그거를 빗썸은 실수로 지급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네. 상당수는 지금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환받지 못한 일부 물량이 있어서 네. 지금 그거에 대한 또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말이 많은 상황이죠. 아니 내 지갑에 들어왔으니까 내 거다. 그거 내가 처분했다. 뭐가 문제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소송 가야 돼요? 소송을 가야죠.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소송을 갈 것 같고요. 네. 소송 이야기를 하면 일단 민사상으로 이거는 부당이득이다라고 봐서 고객들한테 회사가 빗썸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데는 법률 전문가들의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애초에 그 당첨된 고객들, 돈을 받아야 되는 고객들은 내가 뭐 1등을 하더라도 5만 원을 받을 거다라는 식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네. 무지막지한 액수의 비트코인이 자기 지갑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이걸 민법상으로 부당 이득으로 간주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이제 설명인데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는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변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법원이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러면은 반환 대상의 비트코인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매길 것이냐는 이제 또 법원의 고민의 결과가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고요. 네.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반환해야 되는 고객들이 제가 미안한데요 재산이 없습니다. 네. 그 사이에 재산이 다 써버렸어요. 나갔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상황인데 네. 이때는 강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네. 그러면 형사 처분과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네. 좀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빗썸 측에서는 제 계좌에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황남설 기자가 뽑아온 두 번째 뉴스. 와 이건 정말 국민들을 많이 분노케 할 것 같아요. 저도 네. 개미 투자자거든요. 네. 이거 보고 정말 엄청나게 놀랐어요. 화가 나죠. 예, 한국경제신문사의 간부와 기자가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이렇게 합해서 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지금 요새 꾸려서 이제 그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예. 그 혐의가 바로 주식 선행매매 혐의입니다. 네. 이 선행매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주식을 이제 기자들이 삽니다. 산 다음에 그 주식과 관련된 기사를 써요. 네. 소위 말하는 호재성 기사죠. 네. 이 주식과 관련해서 이 회사와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다라는 호재성 기사를 쓰면 그 기사와
연관돼서 그 주식의 가격이 좀 오르면은 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오. 주식을 파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혐의를 포착하고 지금 한국경제신문을 압수수색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게 그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작년 7월에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사 내용이 공개된 것들 중에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네. 사례고 이게 그 전에도 원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지난해 그 보면은 금감원에서 이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전직 기자 A 씨가 선행 매매로 112억 원 이익을 취한 혐의로 이제 지금 구속되고 그다음에 검찰 손치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네. 그런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연루된 기자들이 재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앞서서 112억 원 네. 가량의 선행 매매로 이제 이익을 편취한 걸로 음신되는 그 기자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금감원이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겁니다. 2017년부터 약 9년 동안 이제 선행 매매 관련한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고 1,058개 종목에서 2,074건의 기사를 썼다. 네. 그래서 부당이득 111억 8천만 원을 취득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계속 부정을 하고 있고 뭐 당시에 보면은 이제 후배 기자한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계속 지시를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배우자 명의나 아예 없는 이름을 장명해서 그 이름으로 기사를 송고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을 받아서 또 선행 매매에 이용한 이런 흔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뭐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도덕적 파산에 문제죠. 이르렀다는 말을 들어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네. 회사가 이거 관련해서 징계를 하기 전에 그냥 퇴사해 버려서 징계를 면하는 뭐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지금 언론계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주가 조작 폐가망신이라며 엄중 처벌을 지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자들이 쓰고 또 자기 주가 뭐 조작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 한 기사 쓰고 주식 사고 주변에 주식 사라고 그러고 내가 기사 쓸 거니까 사 오를 거야 이렇게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약간 기자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기미가 좀 안 좋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있어요?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주식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대장주 이런 그 커다란 회사들의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기사를 쓰고 많이 얘기하기 마련인데 옆에서 볼 때 저 종목에 왜 대한 쓰지? 기사를 왜 굳이 쓰지? 라고 이런 약간 이상한 냄새, 낌새를 맡을 때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뭐 증거는 없죠. 증거는 없는데 그런 점에서 좀 합리적인 의심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준규 기자님이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BTS 광화문 공연 다음 달 21일이네요. 네, 저녁에 들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광화문 광장에서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이 열립니다. 정규 5집을 낸다고 하고요. 그 발매를 기념한 기념 공연이고 광화문 광장에서 이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에 BTS는 나섭니다. 네. 이 공연은 어찌됐건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제 공연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네. 관심이 폭증하고 있고 네. 이미 그 월드 투어는 국내에서는 이제 고향 뭐 부산에서 열리고 북미 유럽을 한 바퀴 도는 이제 일정인데 공연 대부분이 매진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7월에 영국 그 런던에 있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 12만 석 정도 규모로 어마어마한 이제 공연장인데요. 네. 다 매진됐다는 얘기가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컴백 공연을 네. 광화문에서 무료로 해요? 일단 뭐 팬들에 대한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대형 이벤트고 네. 왜 광화문이냐라고 한다면 광화문 경복궁은 이제 이 서울을 대표하는 어떤 문화유산과 이 도시경관이 결합된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 됐고 네. 이미 BTS는 2020년에 경복궁 안에서요 근정전하고 경회로 앞에서 공연을 펼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도 경복궁을 세계에 알린 이제 이력도 있고 해서 네. 공간을 선택한 것 같고요. 네. 23일부터 이제 이 컴백 공연에 대한 티켓팅을 시작한다고 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좌석 배치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는데 어제 개략적인 계획은 이제 소속사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보면은 광화문을 배경으로 무대가 설치되고 그 주변에 뭐 스탠딩석이 이제 마련이 되고
그 이제 스탠딩석 뒤로 일반 좌석들이 이제 쭉 설치가 될 것 같은데요. 당초 최대 2만 석 정도 좌석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15,000석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객석 외에도 이날 아마 광화문 사거리 일대 서울시청 앞까지 그 이제 온갖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설치된 그 전광판을 통해서도 공연 실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민들이 몰릴 걸로 네. 보입니다. 경찰은 이제 최대 26만 명까지 운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무례를 하면 시민들 많이 모인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안전 네. 이거 괜찮을까요? 안전이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이 정도 인파는 2002년 월드컵 때 길거리 응원하면서 광화문 일대 이 시민들이 들어찬 이후로 처음일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지금부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을 했고 일단 발표한 안을 보면은 공연 당일에 무대 주변을 4개 구역으로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파가 가장 몰릴 것으로 보이는 코어존, 뭐 핫존, 뭐 웜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나눴는데 네. 각 구역별로 그날 서울 경찰이 거의 총 출동해서 안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찰 특공대까지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호텔 가격 엄청나게 뭐 비싸지겠네요. 이미 엄청나게 올랐고 외국인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티켓보다는 일단 호텔고에서 서울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기자와 함께 다양한 뉴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허준부관, 허남설,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